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 계속 갑니다. 그 95쪽에 이제 4번이죠. 그 4번에 수형자가 지금 저는 이걸 붙였는데 4번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몇 년 앞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5번에 양괄호 5번이에요. 96조. 금고 이상의 실형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이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수형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면 12호 99쪽을 보시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죠. 이 자가 세 번째 수형자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이 수형자예요.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 이렇게 묶어서 같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형자가 이제 4호에 있는 내용이 있죠. 양괄호 4번. 자, 이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앞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랬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수형자인데 그 금고 이상이라는 거, 그럼 금고라는 것은 형법상 형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보시겠죠. 그럼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이 형의 종류가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형으로서 사형이 있죠. 그리고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그 다음에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 이렇게 9가지 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단을 알아보겠죠. 그래서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끊으면 여기서 끊어요. 이 위로 맞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근데 사형은 집행당했으니까 집행당하면 결격을 잡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형은 이제 제외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사형 대기수들 있죠. 모두 결격입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들 결격이에요. 그다음 이제 징역형, 금고형 이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 금고 이상 실형을 했으니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일단 대상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형은 뭔지 알고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있죠.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부과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징역형 교도소에 부과하면서 일을 합니다. 금고형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노동천시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은데 무거운 형 같아요. 진짜 나쁜 놈은요. 이게 사각방에다 딱 넣어놓고 냅둬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이게 그럼 나올 때쯤 되면요. 예, 피성년 후견인데 있어요.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최 시간이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 구류는 징역 금고에 비해서 기간만 짧아요.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했다고 그랬죠. 할머님들이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설이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 이게 바로 구류. 그래서 물론 이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절도죠, 절도. 그리고 닭서리는 옛날에도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3일 구리 살고 왔습니다. 구류. 그럼 징역과 금고는 유기와 무기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유기와 무기로 나눠지는데 그럼 한 달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 유기는 법정 최고형 50년까지 때릴 수 있죠. 그다음에 무기는 이제 종신형의 일종인데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가 원래는 25년까지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걸 배로 늘렸죠. 형법을 개정해갖고.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애들 데리고 아주 못된 짓거리 아니면 못된 놈들이 있어요. 어린애를 약취유인해가지고 살해를 하게 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나 사형을 때릴 수가 있는데 이 못된 짓거리 해놓고 그러면 대충 한 10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애 평생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약하다. 그래갖고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최고형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최근에 그 동영상 퍼뜨린 그 친구 있죠? 걔가 43년인가 받았죠? 이거. 6이 43년 받았어요. 그러면 걔가 20 몇 살이었는데 43년 다 살고 나오면요. 환갑 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풀어주겠다 이거지. 이거를. 자, 그래서 6위는 무기 이렇게 되고요. 자격상실형, 정지형이 있는데 자격상실은 사형이나 무기를 받으면요. 공무원이라는 자격 같은 걸 상실시킵니다.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데 우리 공인인사 자격정지 있거든요.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진은 시도의사가 6개월 범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건 행정처분이라 그러고요. 이건 형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형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이라든가 이제 변호사법 같은 자격증지가 있죠. 형에 해당하는 자격증지가 있는데 의사가 만약에 수술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럼 자격증지 같은 거 맞습니다. 그게 형이에요, 형. 이거는. 그 다음 벌금과 과료는 재산형인데 금액만 둘이 차이 있어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요. 과료는 그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과료형은 경범죄 처벌법에 많이 있는데 형법에도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가 걸렸다. 뭐 과료형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과태료하고 틀리죠, 이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일종이에요. 주차 위반 과태료 같듯이 이렇게 되고요. 이건 형의 일종입니다. 과료는. 몰수는 범죄 제공된 물건을 국가 소유권 취득 가능이죠. 이게 몰수예요. 도박죄 제공된 금품, 뇌물죄 제공된 금품 모두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거였고 우리와 관계있는 것은 징역 금고뿐이다. 그러면 금고 이상 실형 받았다. 징역 금고형을 받은 거예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다.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그리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랬어요.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교도소에 복역을 끝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결격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만기 석방이 있어요. 만기 출감, 만기 출소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다 살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자는 3년 결격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간 계산해 볼까요?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3년을 선고받은 자 결격기간을 따져보면 1년, 2년, 3년 결격이겠죠. 이자가 만기 출소했어요. 이 기간 동안 결격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다시 몇 년? 3년 결격입니다. 그럼 징역 3년을 받는 자는 총 결격기간이 6년 후 가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임시여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석방 제도죠. 이게. 그래서 이게 임시가짜입니다. 그러면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형의 3분의 1 정도를 살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반성 임의가 뚜렷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회로 복귀를 시키는데 다 못 살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 받은 형에. 그럼 남은 기간을 가석방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고요. 그러면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했어요. 콩값이 무지하게 올랐네요. 그래갖고 여기서 가석방 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남은 형기가 1년이죠. 요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사히 경과를 했다.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몇 년?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총 결격 기간은 만기 출소한 자 똑같죠 지금. 근데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결격이 어떻게 더 잡히냐. 요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나중에는 연습하는데 가석방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있잖아요. 이 자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됐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했대요. 그러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면제했다. 이게 집행면제인데 그럼 3년 결격입니다. 그럼 집행면제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사면만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의 준말이 특사예요. 특사. 그래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래갖고 너 집행 그만할 테니까 나가 이거예요.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았죠. 이거를.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을 면제했기 때문에 3년만 결격입니다.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대통령에게 2년 복역한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럼 이 자는 잔영기 따지지 않고요. 3년만 딱 더 결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지금 중개업 종사는 금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게. 자,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정해요. 그래갖고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효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일반 사면이 되면. 그래서 이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 지금 현재 마지막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일반 사면을 단행한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DJ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갖고 음주운전, 누적벌정, 무면허운전 다 사면했죠. 이게. 그래서 일반 사면은요. 이렇게
죄를 정하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면을 받고요.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취소했는데 일반 사면이 됐잖아요. 그럼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갈 때 차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장 앞에서.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 사면은 이렇게 형선고회를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 결격에서는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특별 사면은 3년 결격이죠? 그럼 일반 사면이 좋다, 특별 사면이 좋다. 일반이 좋은 거예요, 특별이 좋은 거예요? 일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요. 다행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우리가 갔다 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잘 할 텐데, 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이쪽은 그래도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를 지금 현재 잘 안 하고 있고요. 주로 이거는 첫 번째 수용자는 조문대로 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조문대로 내니까 일단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를 살펴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수용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수용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유인자 그랬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제도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고 있는데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유예한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복역 안 합니다. 풀려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안은 유예기한 동안은 결격이에요.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때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그냥 피고인은 범죄자로 생각하세요. 이제 범죄의 정황을 참작해서 형을 일단 선고해놔요. 선고하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한 동안 유예를 시키고 이 유예 기한이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때릴 때는 모든 정황 다 고려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를 선고할 경우가 됐는데 야를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자 될 것 같아요. 반성의미가 뚜렷합니다. 해가지고 형을 일단 선고해놔요. 선고해놓고 선고한 형의 집행만 최고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유예를 시키고 유예 기한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유예를 할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 4년 동안이 유예기한이 되거든요. 이 유예기한 동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이거 선고해 놓은 거 있죠. 2년. 이거하고 새로운 범죄 있죠. 합치고 모두 다 집행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무사히 경고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격이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4년이 딱 결격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결격이다. 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이 집행유예 기간은 통상적으로 이 받은 형의 2배 정도 길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요즘 뭐 집행유예 선고되면 이제 사회봉사명령 같은 거 같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집행유예는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선고유예. 그럼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말이에요. 선고를 유예한 거죠. 집행유예는 형선고가 있었죠. 근데 선고유예는 판사다가 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고유예예요. 그래서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중개법 시에는 이거 결격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유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수용자 두 번째를 봤고요. 세 번째 수용자가 이제 11호에 있었죠. 우리 교재 그 99쪽에 있었습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자는 3년이 격격입니다.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을 쉬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형법을 위반했다든가 타법을 위반했다.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 받았어요. 이건 결격이 아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잘못 씁니다,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 지업했어요. 폭행이라든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냈다. 이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라는 걸 꼭 주의해 주시고 이것도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3년을 쉬셔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교재 99쪽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알고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고 우리 법 50조에 있거든요. 양벌 규정. 우리 법 50조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이들이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 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아요.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개공은. 다만 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우리 개공이 다했다. 그러면 이때는 벌금형을 면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요. 우리 법 위반으로 중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지역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소공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개공 역시도 똑같이 400만 원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라는 이 한도만 똑같을 뿐이지 재판에 따라서 개공은 안 맞을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어요.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만일 소공한테 벌금 400만 원 선고됐고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 선고됐다고 가정해보면 개공이 지금 4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양벌 규정으로. 그럼 이게 결격이냐 이 문제가 생겼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결격이잖아요, 지금. 그럼 양벌 규정은 우리 법이 맞잖아요, 지금. 그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참 마음에 드는 판결인데 이거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받았어야 되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잘못해갖고 위법 행위해가지고 벌금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받았다. 이는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잘 물어봅니다. 이거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용자 3명 여기까지예요. 그럼 잠깐 정리 차원에서요. 만약에 변호사법을 위반했거든요.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야,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징역이니까 징역이나 금고나 집행유예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바로 결격입니다. 법 불문하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수용자 3명에 대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덩어리를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묶었는데 그 자가 행정처분 받은 자, 행정관청에서 일정 제재를 받은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재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96쪽에 나옵니다. 6번서부터 나오죠. 우리 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했어요. 물론 자격 취소는 우리 법이죠. 그럼 자격이 취소한 자는 3년간 결격입니다. 이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한 자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될 수도 없고 시험도 못 본다.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거든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에요.
문제 없어요.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거든요. 그럼 역시 3년이 결격입니다. 이게 3년 결격이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맞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죠. 최고는 6개월입니다. 계획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4개월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유지는 해야 돼요. 계속 놔둬야 됩니다.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사무소는. 그러니까 임차료 계속 발생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업무정지 먹고 나서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 신고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됩니다.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해버렸거든요. 이제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될 것 하면서 한 달 뒤에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재등록.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겠죠? 이거 받아주면 업무정지 때리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격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 안 되고 소공도 안 되고 보존도 될 수 없고 임원사원도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휴업. 중개사무소 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업인데 휴업 4개월 신고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4개월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역시 사무소 유지해야 되니까 임차료가 발생되거든요.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한 달 뒤에. 그럼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느냐? 있어요.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해놓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거든요. 와이프가 아침밥 차려줘, 안 차려줘요? 안 차려주죠? 그러니까 A, 등록 다시 들어간다. 한 달 뒤에. 그러면 등록 받아주느냐? 이건 받아줍니다. 아침밥 굶으면 안 되죠? 자진하여 폐업을 했으니까 이때는 등록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지만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지요. 됐죠? 그래서 결격 요거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그 사유 발생 당시에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유 발생 당시. 교재지금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인자는 이거 10번에 있죠. 10번. 사유가 발생할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사원이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법인이거든요. 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인데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4개월을 받았어요. 이때 임원갑이 계시는데 요 임원이 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습니다. 법인이 쉬게 되자 이 임원이 나 그만할래 그런 거예요. 사임을 하는 겁니다. 즉 이중소속을 풀었어요. 사임을 안 하면요 이중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중개사무소 가서 근무 못해요. 사임을 했습니다.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는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이에요. 임원사원인자는 결격입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런데 여기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을입니다.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자 이 보조원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사직할래. 보조원 안 할래. 이중소속 풀었죠. 이자는 즉시 가서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임원인자에게는 그대로 미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요 우리 법이 임원인자와 직원인자를 결격사유에서는 확실히 구분해요.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결격인데 2달 내에 소환했다. 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근데 직원인자의 결격은 개공의 결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내에 소환하면 업무정지만 나갈 뿐이에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 5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취소받으면 3년이다.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고 법인이 업무정지 먹으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인자가 결격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12명이죠 지금.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행정처분 받는 5명이에요. 이 12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결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기준에서
임원 사원 전체가 격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격사유 줄거리를 지금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우리 교재 97쪽을 보면 8번에 이 법 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되는 3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간단하게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결격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이 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숨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숨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수업 때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등록 취소 원인이 뭐 결격사로 등록 취소했다.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줄기를 잡으세요.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고 이 뒤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숨어 있는데 그건 다음 수업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 교재에 지금 99쪽을 보시면 결격사유 구분을 해가지고 원시적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 이랬는데 말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이 이제 그렇게 구분했을 뿐이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거를. 그래서 후발적 결격, 뭐 원시적 결격 이런 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네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란 때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조금씩 야금야금 좀 더 어렵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요. 그럼 벌금형 분리선고가 102쪽에 있는데 이것도 경합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다음 수란 때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결격사의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등록증 교부는 104쪽에 했죠? 했고 넘어갑니다. 이중록 금지도 했죠? 106조 했고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108쪽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조. 자, 이제 우리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고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지금 현재 그 조문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틀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첫 주에 자격을 땄고 이제 우리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교재 지금 108쪽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소는 문제를 아주 출제를 잘하고 있는데 내용이 방대하죠. 그 법제 13조 1항, 2항, 3항 정도 읽고 시작하죠. 법제 13조 제1항. 교재 108쪽이에요.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기관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이게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된다. 2항,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른바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밑줄이에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본 규정을 지금 읽어봤는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이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되 그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했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일지라도 준공을 받은 건물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설건축물 불가하다고 했고요.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그럼 지금 13조 1항에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도 돼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사무소는 하나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1사무소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법인은 지점에 대한 분사무소를 꼭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다. 그럼 법인만 유일하게 사무소를 분사무소를 쓸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반드시 사무소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중사무소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등록을 했거든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갖고 옆 건물이 마침 비어가지고 여기서 더 임차를 해가지고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그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했죠?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등록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독립공간을 갖췄다. 그러면 이건 이중사무소예요. 근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분양사무실 앞에,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이른바 떴다방이죠. 이것도 금지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점을 설치했던 죄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를 거예요. 이걸 다른 분들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할 거예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필취로 부른다고 그랬죠. 다른 분들은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저는 임취로 갑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고요. 이거 이중자에 걸렸죠. 1-1이죠. 그래서 이중자 나오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중계약서 빼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이중 등록이 있었고 이중 소속이 있었고 이중 사무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중록과 이중소공 개공이 하면 필취의 1년이에요. 근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의 1-1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이에요. 일자가 2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점 설치 이것도 죄질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거. 이거 처벌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처벌을 조금씩 기억해 보자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이제 한 가지씩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일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이것은 분사무소가 있죠. 자, 그럼 분사무소로 갑니다. 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얘기하고요. 분사무소를 법인이 꼭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소에서요. 이 분사무소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설치 요건을 특히 기억해 두시는데 분사무소를 그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먼저 13조 3항이 이랬어요. 그 등록관청의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었다면 이 법인은 강남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한 개소만 들어가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요. 동일 시군구 안에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유일하게 분사무소가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장님 있죠. 이분을 우리는 분사무소 책임자라 불러요. 그럼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여야 합니다.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여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가 기본 요건 3가지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이 대표주자인데 특수법인도 분사무 둘 수 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시면 분사무 둘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특수법인 있잖아요. 이때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 했죠? 그래서 분사무소, 특수법인의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계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책임자만 공인인계사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분사무 설치할 때 이것도 1억 원인데 2억 원으로 돼 있네.
자료가 지금 이게 개정한 대로 돼 있어가지고, 자, 분사무소에 나머지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추가되는 요건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둘 때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1억.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그럼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만약에 광명시에다 분사무소를 선다. 그럼 주된 사무소 얼마 보증 끊겨 있어요? 2억 끊겨 있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억을 하라는 얘기죠.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둘 때마다. 그럼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치죠. 그래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만약에 3개소 뒀잖아요.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5억 돼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 2억에 3억 추가니까 5억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법인은 만약에 광명시 분사무소에 사고 났잖아요. 그럼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야 이익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그래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사무소를 미리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됩니다.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물어보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설치 요건을 갖췄으므로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설치 신고 들어가는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 그럼 강남구청장이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자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이 분사무소 이전한다. 이전 신고 주대내. 인장의 등록도 주대내. 휴업 신고도 주대내.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때 서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여기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해요. 그래서 이 서류는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하는데, 참고로 책임자 공인인증서 한다고 했죠. 자격증사본 내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나 보증관계증사본 들어와야 되고, 실무교수로 증사본 들어와야 되고, 사무소확보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물론 안 낸다고 그랬죠. 직접 다 확인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거 신고할 때 수수료 내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지 않은 수수료 납부합니다. 수수료 내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도 냈고, 재교부 신청할 때도 냈고,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냅니다. 수수료.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이것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은 이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내에 신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교부해 줍니다. 그럼 분사무소 안에 보기신고서 걸어놓고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신고 확인서를 내준 우리 등록관청이 있죠. 등록관청은 이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협회 통보는요, 사무소 관련 사항은 협회 통보한다고 기억해 두세요.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쉬거나 사무소가, 중개사무소가, 그럼 협회에다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줘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새로 생겼으니까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고요. 하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를 강남구청장에게 뿌렸죠. 그럼 광명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신의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죠.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 돼요.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업무 처리하기 때문에 분사무소 소지지에다가 다 통보해줍니다. 지체 없이.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교재 그 111쪽을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죠. 그죠?
분삼 설치 신고서. 처리 기한이 7일로 돼 있고요. 우측 상단에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본사라고 그랬죠. 본사. 이게 주된 사무소죠. 뜬금없이 또 본사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우리는 쓰고 있는데 명칭, 등록번호 들어가고요. 소재지 들어갑니다. 다음에 분삼 소재지,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가고 자격증 발급 시도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28회 때 이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분삼 설치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설치 사유. 설치 사유 없죠? 쓰는 난이. 설치 사유 쓰는 난이 있으면요. 그렇게 쓸까봐. 사기치려고. 분삼 설치 사유가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중개발라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유는 없어요. 그게 정답이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설치 신고 서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분삼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이게 신고 확인서가 말이에요. 이게 신고 필증이었어, 원래. 신고 필증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신고 확인서로 바꿔놨는데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인 난이 있죠. 그럼 이거 누구 사진일 것 같아요? 책임자 사진이겠죠? 책임자 사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책임자 사진 한 장 냅니다. 분삼설치 신고할 때 이렇게 되고요. 성명, 생년일, 중개사무소의 명칭,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들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 기재가 되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생년일 다 쓰게 돼 있는데 거기 그저 분사무소 등록 인장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등록증 서식처럼 여기다 도장 찍는 난이 있죠.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도 도장을 찍는 난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거기 법조문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앞에 지금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내용을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절차 114쪽에 지금 2인 이상의 사무소로 2인 이상의 계공이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그럼 이걸 공동사무소라 불러요. 옛날에 이건 합동사무소라 불렀던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 계공들이 합동이라고 부르는데도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자를 포함한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 공동 사용이 돼요. 개공들끼리는. 이때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지 않은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밑줄이에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 밑줄 그어놓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그러면 A 개공, B 개공이 C 개공, D 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면 돼요. 이때 종별 제한 없어요. 종별이 같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A는 공인인상 개공, B는 중개인이고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물론 C법인과 D분사무소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죠. 같일 수 없으니까. 나아가서 관할 달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A, B, C, D가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갖고 의기투합해갖고 사무소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개설록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사용이 되는 거예요.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들어간다. 그러면 공동사용이 되는 거고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하게 됐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지금 우리가 밑줄 그었는데 공동사용하는 다른 계공에 승낙서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냥 승낙서만. 이게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같이 쓰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승낙서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에요. 다른 계공의 승낙서입니다. 공동사용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그러면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우리 법상 주어진 특혜가 있느냐? 특혜? 전혀 없어요.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다 각자예요. 모두 다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장의 등록 다 따로, 보증 설정 다 따로, 상호, 명칭 다 따로예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것을 공동사무소 제도를 악용만 해왔어요. 악용.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A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그럼 중개업 못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여기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본인은 커피만 마신답시고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계속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이제 공동사용제도 예외를 뒀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래가지고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되냐면, 업무정지 계공이 다른 계공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B, C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예외고. 그래서 일단은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A가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일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단시킨 거예요. 악용을 차단시킨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공동사무제도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그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공동사무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있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요. 그죠?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어요. 분업화도 가능하죠. 토지 전문, 상가 전문, 오피 전문, 아파트 전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멤버가 무슨 멤버? 우리 4명 모이면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한 명은 광을 팔 수 있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 있잖아요. 요즘 뭐 운영을 할 때 그 절세 방안으로 활용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가 이제 금액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8천만 원? 그거 넘어서면 일반 과세로 돌죠. 그렇게 되는데 일반 과세로는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8천만 원 안 넘기려고 이제 요거 공동사무소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갖고 가족들끼리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공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호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해 두세요. 간판은 이거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 건다. 그럼 여기가 삼성 공유사무소로 돼 있죠. 근데 B는 보면 더 삼성으로 돼 있어요. C는 뉴 삼성으로 돼 있죠. 다음에 D는 신삼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정도 더 넣어갖고 상호를 정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간판은 삼성 공유사무소 이렇게 했고 대표자 이름은 다 여기다 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때 처음에 초기 자금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익 배분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정해놓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만 이제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동업은 어른들이 자제하라고 그러죠. 서로 의상한다고.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제도였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업공사의 겸업 제한 등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